소련군은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승기를 굳혀가자 동유럽 공산화를 향해 박차를 가한다. 이로 인해 소련군이 하죽 기세로 진격하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 봉기가 일어난다. 독일군은 막강한 전력을 투입하여 봉기를 저지하지만 이들은 소련군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마는데 독일 점령을 두고 벌어진 연합군 내 알력 다툼 과정과 히틀러의 최후는 어떤 모습이었나? 독소 전쟁 마지막 이야기 베를린 공방전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스탈린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쓰나미가 결국은 바그라티온 전투를 소련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조금씩 전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다. 정치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과연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임영원 소장님, 임철균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말씀하신 대로 바그라티온 작전을 통해서 동부 전선에 큰 구멍을 만들어낸 소련군입니다. 거칠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베를린 공방전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제 두 가지 공격축이 있는데 남쪽 우크라이나에서 올라온 소련군들이 정치적 의미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루마니아를 8월 30일에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9월에는 불가리아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9월 4일에 핀란드가 갑자기 소련하고 휴전을 해버리고 독일과 동맹을 단절하고 무장 해제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겨울전쟁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때 핀란드군이 잘 싸우면서 독일군이 들어가서 핀란드에 주둔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전세가 이상하게 되니까 그냥 끝내자.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독일군을 무장 해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 쪽 입장에서 보면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그리고 10월 1일에는 헝가리가 소련하고 휴전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그 동유럽권이 이제 소련의 세력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에 알았던 이쪽 지역이 전부 다 공산권이 그게 되는 이때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도 병력비는 3대 1 정도였는데 뭐 실제로는 훨씬 그 전력차는 더 컸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때 독일군은 방어선이 너무 넓었어요. 그리고 중간은 와해되어 있고 그러면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 지역이 원래 또 프로이센 땅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독일 땅이에요. 원래는 이 삼국이 원래는 독일이에요? 저기 프로이센이 원래 거기서 나왔다고요. 그러니 거기를 놓기도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독일군도 베테랑들이 이제 너무 많이 전사해가지고 오히려 베테랑이 소련군이 더 많았어요. 신병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전처럼 전투 현장에서도 소련군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물자도 부족하고 방어 전술도 너무 넓은데 이걸 좀 줄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9월에 북부 집단군 사령관이었던 쇠르너 장군이 발트해 연안국가를 포기하고 독일, 폴란드 내려와서 중부 집단군하고 합류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쇠르너라는 양반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롬멜하고 거의 동갑이에요. 그래서 라이벌이었어요. 같이 중2 때. 근데 롬멜은 되게 지장으로 날리는데 쇠르너가 별명이 도살자였어요. 그냥 지금 소련군처럼 물량 공세로 이겨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굉장히 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마저도 이제는 물러나서 전술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히틀러는 계속 거부하다가 뒤늦게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때 히틀러가 좀 이상한 게요.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환상에 젖어 있어요. 뭐 독일군은 아직 건재하다. 근데 히틀러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정신 분열이 약간 온 게 아닌가. 네, 약을 좀 했대요. 지난 시간에 박사님께서 허준 씨 부재했을 때 그 얘기를 살짝 해주셨습니다. 네. 나이는 그것도 있고 그래도 너무 몸도 급속도로 약해지고 뭐 손도 벌벌벌 떨 정도인데 이제 거의 본인은 최후를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독일이다. 나는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평생 독일을 위해 싸워왔다. 그러면 이 최후의 순간에 나와 독일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명분을 따라갑니다. 후퇴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너희는 그곳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거기서 죽어라. 영광스럽게 죽어라. 이런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아직 그 단계는 좀 뒤에 가야 되는데 요때쯤 되면 보고서를 안 받습니다. 이런 패배주의에 물든 보고서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집어던지는데 가끔 그리고 다음날 그래. 그렇게 해. 요런 게 이제 가끔씩 해요. 뒤로 갈수록 빈도가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때는 이틀 후에 하면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소련군이 워낙 빠르게 전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유전지대도 다 상실해가지고 당시 독일의 석유 생산량이 연초에 비해서 8%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1944년에 아르덴 공세를 하고 아르덴 공세를 통해서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을 저지한 다음에 휴전을 하고 전병력을 몰아서 동부로 와서 소련군을 치겠다 이런 계획도 여전히 하고 있었고 나중에 스탈린이 깔깔 웃으면서 완전한 망상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서부 전선에 있는 병력을 다 끌어와도 소련군의 5분의 1이 안 될 거려 아마. 그리고 병력만 끌어오면 뭐해? 그럼 이제 다시 전선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소련군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목표 지점인 베를린으로 향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좀 수립해야겠죠. 소련은 요 시기에 이제 44년 11월부터 이제 바르샤바 베를린 축선을 따라서 대공세를 가할 계획을 이제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동부 전선에 남아 있는 나머지 전부대를 경멸시키고 베를린으로 쇄도하겠다라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간에 소련군들이 계속 대공세를 가했다가 독일군의 그 탄력박어 전술에 휘말려서 대패하고 엄청난 병력을 상실하고 또 재파식 돌격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몇몇 군대에서는 소련군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의 이제 공통된 특징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진 곳에서는 소련군이 승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해서 이제 대병력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그라티온 때보다 더 많이 준비해요. 그래서 병력 167만 명, 그래서 2만 8천 분이 넘는 야포와 3,300대의 전차 및 자주포, 3,000개의 항공기를 동원해서 이 공세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야 되는 독일군은 이 파도 앞에 모래성만도 못한 수준이었어요. 중부 집단군은 바그라티온 때문에 이미 괴멸이 됐죠. 북부 집단군 나름대로 소련군의 공세를 막느라 그쪽에 고립되어 있거든요.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은 지금 밀리고 있고 남부 집단군도 이미 이때쯤 되면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에게 계속 깨져서 밀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병력을 어디서 전환시킬 데가 없어요. 소련군이 병력과 전차에서는 5배 이상, 그리고 포병에서는 7배, 공군에서는 17배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공세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사실 오른쪽에 이게 치통만 심하느냐 아닙니다. 왼쪽에 편두통도 있거든요. 사실은 연합군이 서부에서도 밀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쯤 되면 야 스탈린 왜 저렇게 무모하게 땅 따먹기 하듯이 덤비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전략가들이 그리고 정치가들이 이거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베를린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연합군과 소련군이 경쟁하는 듯한 양상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이게 많이 다른 게 1차 세계대전 때 종전을 향해 갈 때는 굉장히 서유럽적인 관점에서 이 독일이란 악당을 어떻게든 패놔야 유럽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때 러시아 혁명 나고 그러니까 쟤들하고 손 떼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 우리 부르지 마.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갈 때는 이미 전후 냉전 체제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서방 측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일이란 어떤 땅이냐? 유럽의 악당이 아니라 확장된 세계관으로 보면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딱 껴있는 중앙이에요. 그리고 서방 세력과 소비에트 세력의 접점이에요. 거기다가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고 지난 300년 동안 러시아가 유럽으로 올 때 항상 일선에서 막았던 나라예요. 따라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독일을 소련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련 입장에서도 사실 스탈린이 엄청 허세를 부렸지만 이건 사후의 문서로도 밝혀진 건데 그때만 해도 서방을 되게 무서워했고
자칫하다가 이 소비에트가 반혁명에 망하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을 통으로 먹자고 했다가 분명히 쟤들이 다 덤빌 텐데 그랬다간 소련 내부에서 봉기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하고 독일은 분할한다. 그 정도 만족하고 있었어요. 이걸 안전선으로 만들어 놔야 우리 소련 연방의 안전이 보장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뭐 그렇죠. 근데 당시에 정치가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스탈린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폴란드를 먼저 가라 이렇게 되는데 당시 미국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진짜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그랬는지 루즈벨트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정치 논리로 군대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럽 전선은 전후 세계가 아니고 지금 현실에서 미군의 희생과 군사적 판단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영국의 처칠은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전후 세계를 생각해서 전력을 모아서 베를린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영국군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영 제국의 역할을 미국이 물려받을 건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해외 식민지도 별로 가진 적이 없잖아.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세상, 과거 같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독립된 국가에서 맹주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정하고 멋있고 나는 니들처럼 무슨 전쟁해서 땅 가르고 이런 짓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만드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애들 하는 거 보면 아직도 빅토리아 시대의 발상에서 못 벗어났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칠 입장에서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이게 맞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루즈벨트는 나한테 지금 권력이 넘어온 걸 몰라? 누구한테 조언질이야? 정확히 그랬어요. 이 당시에 루즈벨트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스탈린도 루즈벨트 앞에 오면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니. 그때나 지금이나 물주가 최고네요. 근데 사실은 루즈벨트가 그 뒤로 급사했기 때문에 생각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미군은 태평양 전선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부담이 컸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스탈린이 여기서 아주 기발한 수가 독일을 최대한 빨리 함락하면 바로 우리가 대일 전선에 참여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그때 할 수 있었잖아. 네. 루즈벨트가 용납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증거가 없어 말을 못하지만 사실은 서유럽을 희생하면서 태평양 전쟁에 소련의 도움을 받기 위한 미래학 구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동유럽이 다 소련한테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냉전의 그 대립은 더 치열해졌고 마지막에 스탈린이 꼼수로 일주일 전에 선포하게 됨으로써 한반도가 분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참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역사는 한 군데의 점으로서의 역사로 흐름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 전 세계 정황을 알아야 이것들이 다 이유가 이랬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러면 당연히 동부전선이 더 치열하고 희생자도 많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저 시점쯤 되면은 미국이 앞에서는 저렇게 멋있게 말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소련으로 가는 물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련도 점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동량은 이제 받아놓은 건 있으니까 앞으로 갖다는 줘야 되는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일주일 차이면 소장께서 얘기하신 속도면 1000km를 가요. 근데 지금도 러우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갑자기 반란을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도상으로 그어보면 그게 1000km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냥 전차, 트럭 몰고 가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전차 수송용 트레일러에 실어서 가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궤도가 1000km, 500km 못 버텨요. 그러니까요. 네. 가면은 다 고장납니다. 네. 서스펜션이고 궤도고 뭐고. 이때도 똑같아서 기차에 실어서 어느 지점까지 날르고 그 지점에서 내려서 어느 정도 한 몇십 킬로미터 공세하고 또 모아가지고 또 트레일러에 싣고 이동하고 이게 반복이다 보니까 후방의 군수 체계는 미칠 지경인 거죠. 예.
그런 물동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탈린이 1월 12일에 비스틀라 오데르 작전이라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당겨 시작하는데 벨로루스에서 우크라이나까지 436개 사단, 45만 명을 동원을 해요. 이 와중에도 독일은 5개 집단군으로 기습 공격을 해서 단숨에 승부를 역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이 소련군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주코프가 자기들도 이미 지쳤기 때문에 분명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방어 라인을 세워요? 소련이 절대 안 하던 종신방어를 하죠. 적이 돌진해 들어오면 물러나줘라. 그 탄력 방어 이런 거 하면서 소련도 빨리 배우더라고 이때는. 요즘보다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아. 그렇게 왜냐면- 맞고도 못 배우면 그거는 아니 그리고 이게 있어요. 소련은 이겨도 한 30%가 죽어. 그러니까 지면 무조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병사들이나 지휘관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래서 굉장히 유연한 전술을 써서 독일군이 분명히 이거 저기 공격 온다. 그래서 그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삼면포위로 섬멸해 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후의 창 1, 2 벨로루시 전선군하고 남부 우크라이나 전선군 이들이 소련군에 가담한 폴란드 1, 2군까지 포함해서 4월 16일에 베를린을 향한 진격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요. 임철군 연구위원님께서 바그라티온 작전 말씀을 하실 때 6월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1년이 거진 다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1945년 4월 16일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끔찍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던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베를린으로 향하면서 거의 끝맺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소련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45년 4월부터 부대 재배치와 증강을 마친 스타브카는 독일 베를린 집단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작전 계획에 착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총 3개 전선군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요. 독일의 방어 전선을 넓은 정면에서 6개 정도의 돌파구를 조성을 해서 방어하는 독일군들이 각각 포위해서 섬멸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요. 스탈린은 4월 16일을 디데이로 설정을 하고 이제 주코프와 코네프를 불러서 16일이 디데이니까 이때까지 부대 재배치를 완료해라 라고 4월 1일 날 얘기를 해요. 보름 남았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그러니까요. 보름 동안 100마리 넘는 군대를 재배치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명령을 받았으면 해야죠. 해야죠. 이걸 위해서 정말 막대한 양의 탄약을 축적하기 시작하는데 주코프는 8,983문의 포를, 코네프는 7,733문의 포병을 동원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선의 190개 사단이 필사적으로 보급품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계속 정찰 대대들의 공격이 전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소련의 그 정찰을 공격으로 발전시키는 위력 전술. 정찰. 그렇죠. 네. 그러다가 4월 15일이 되면서 모든 전선에서 공격이 뚝 끊깁니다. 운명의 순간이 온 거죠. 1월부터 8월까지 소련군이 진격을 하는 걸 보면 와 정말 무슨 연체동물이 발을 뻗듯이 먼저 길게 앞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양쪽으로 양익으로 독일군을 계속 포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 독일군은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죠.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데 당시에 독일은 베를린 방어를 준비하면서 50개 사단으로 베를린을 방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건 이제 50개 사단이 어디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상의 장년층까지도 다 소집을 합니다. 1차 대전 참전 용사들까지 긁어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를린의 유명한 브란델베르크 구문이라고 있잖아요. 항상 군대는 글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행진을 하는데 그걸 또 영상으로 찍었어요. 노인들이 그냥 이렇게 메고 브란델베르크 문을 향해 걸어가는 행진하는 장면인데 클로즈업을 해서 보면 표정들이 뭐 어떻겠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알잖아 이게 어떻게 되는 끌려가는. 건지. 그런 표정으로 탁 하고 끝나는 장면을 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노인만 끌고 갔냐? 애들도 끌고 가죠. 소년병들만. 소년병들 동원해가지고 이것들로 통해서 국민 돌격대라고 해서 100개 대대를 편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이제 비극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1945년) 초
바그라티온 작전에서 참패한 독일군은 소련군에 밀려 독일 본토까지 후퇴한다. 소련군은 서부 전선의 연합군보다 먼저 베를린에 도착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집중한다. 마침내 베를린 공방전에 교두보를 마련한 소련군은 막대한 보급품을 준비하게 되고 독일군은 노인과 소년병까지 동원하여 베를린 방어전에 나서게 된다.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전투, 이 베를린 공방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죠? 4월 16일 05시에 베를린 북쪽에서 붉은색 조명탄 3발이 팡팡팡 하고 솟아오릅니다. 그 순간 8,000문이 넘는 소련군의 야포와 카추사 로켓, 박격포가 일제 사격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20분이 넘는 포격이 지속이 됐고 종심 5마일에 이르는 독일군의 방어진지에 50만 발이 넘는 포탄이 나타를 합니다. 그야말로 가루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포격 종료 3분 전 소련군이 인공 달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조등 있잖아요. 우리 뭐 영화 보면 탐조등 엄청 밝은 거 있잖아요. 아, 소위 눈. 네, 눈뽕이죠. 그걸 143개를 켜가지고 방어선에 있는 독일군들이 앞을 쳐다도 못 보게 하겠다. 근데 지금 새벽 5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시면은 해가 안 떴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50만 발 떨어졌으면은 흙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거기에 탄조등을 쏘면 그게 뭐 보이겠어요? 아무도 안 보이죠. 자기네들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안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전차병들이 보전 협동 작전을 하면 전차가 앞에 가면 그 뒤에 뭐 2열로 간다든지 네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이게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뒤엉켜요? 뒤엉킵니다. 전차랑 보병들이 자기들끼리 어. 다 뒤엉켜요. 독일군은 수천 대의 전차와 막 보병들이 뒤엉켜가지고 아수라장이 되니까 그걸 하나씩 저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88mm 포, 뭐 펜저파우스트, 뭐 소총, 기관총, 대공포, 대전차포 다 동원해서 이제 저격하기 시작하죠. 남쪽에서도 코네프가 수천 문의 야포를 동원해서 화력 습격을 개시를 합니다. 그러자 베를린에 먼저 깃발 꽂아야지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코네프가 오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코프가 이제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안 되지, 내가 꽂아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차건 2개를 다 투입해요. 그럼 몇천 대의 전차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는 이미 아수라장이 돼서 뒤엉켰잖아요. 뒤엉켜 있는데 수천 대의 차량이 오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서 독일군이 거기다가 포격도 하고 저격도 하고 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다가 결국은 퇴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쪽 정성은 어떠냐?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포르스트 무스카우즈 구역을 돌파해서 계속 진격을 하고 있었고 매 시간 돌파구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코프는 계속 몸이 달아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4월 17일에 이제 주코프는 전일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폭격기를 800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전선 전체를 폭격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포격을 더 가한 다음에 공격을 가합니다. 너무 많은 포탄과 폭탄이 떨어지니까 독일군의 방어선도 이제 균열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각에 코네프의 선두부대들은 이미 슈프레강을 도하해서 베를린으로 돌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병사의 희생, 뭐 물량을 잃고 뭐 보급이 다 필요 없고 주코프는 내가 꽂아야 돼. 이 생각밖에 없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4월 18일에 코네프한테 전적으로 밀리기 시작한 주코프가 예하 지휘관들을 달달 복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지크프리트 방어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국민 돌격대 병력들이 6탄 돌격으로 이걸 저지해냅니다. 그냥 도로에 숨어서 그냥 있다가 펜저파우스트 한 대 쏘고 그냥 전사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꺾였잖아요. 주코프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그래서 4월 19일에 얼마가 죽어도 상관없으니 반드시 뚫어라 라고 명령을 한 주코프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 공세 4일째 독일군의 3번째 방어선까지 무너졌고요. 이 시기에 제2 벨로루스 전선군도 알트담에서 슈베트에 이르는 30마일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하고 있었어요. 4월 20일 오전 11시에
드디어 주코프의 포병들이 베를린을 직접 타격하기 시작을 했고요. 같은 시각 코네프의 전차군들은 베를린을 향해서 계속 풀악셀을 밟고 있었습니다. 주코프의 전차군들도 4월 21일 오전 04시 이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베를린 외곽까지 들어가라 라고 해가지고 풀악셀을 밟고 있었어요. 요 시점에서 이제 정치가 또 나오는데 스탈린이 코네프와 주코프 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주코프의 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코네프가 베를린에 위치해 있는 무슨 외교 공간까지 갔어도 거기까지는 더 이상 가지 마라고 해서 주코프가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전선 조정을 스타브카가 하고 있었고 이 두 명은 아직 모르고 있는 살짝 상황이에요. 옷 뒤를 잡았네요. 네. 그때쯤 이제 휘청거리고 손 떨리면서 눈이 시뻘개진 총통 히틀러가 이제 벙커에서 나와서 펜저파우스트를 들고 있는 10대 소년들 있죠. 히틀러 유겐트 소년병들을 사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SS 프른즈베르크 사단도 사열을 해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뭐 걔네들 투입한다고 해서 뒤바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부세의 제9군과 제4기갑군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고요. 제3기갑군은 고립돼서 베를린으로 오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끝까지 그 부대들에 대한 퇴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진짜 히틀러는. 네, 아무튼간 지금 근데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은근슬쩍 코네프보다는 주코프의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코프가 깃발을 꼽습니까? 스탈린이 꽂아야지. 모든 건 스탈린 마음대로.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이게 정말 전쟁이면서도 코미디인데 네. 베를린을 점령해서 깃발을 꽂는다는 게 어디다 꽂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 그냥 누가 얘가 꽂았어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애초에 경쟁시켜 놓고 마지막에 누가 손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타겟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를 치면 뭐 중앙청이랄까 뭐 이런 건데 국회의사당 쪽으로 막 가는데 코네프 군대가 거의 국회의사까지 근접을 했는데 네. 뭐 여기서는 독일군도 더 이상 정을 못 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다 꽂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꽂았다고 해주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그냥 주코프 손을 들어줍니다. 그럴 거면 주코프가 그렇게 애가 달아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 근데 스탈린 모르는 원래 거 아니에요? 원래 스탈린이 사람 부리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극도로 경쟁시키고 그리고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넌 저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다음에 또 만나면 잘해줘요. 아니 근데 코네프가 목전까지 왔는데 주코프가 어떻게 꽂았어요? 주코프도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전투 지경선을 딱 긋고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의사당 150m 전방까지 갔거든요. 네. 거기서 선을 그어진 명령이 하달이 돼서 더 이상 진격하지 마 라고 해서 멈춰 쓴 거예요. 먼저 갔는데. 그 손 넘어가면 형벌부대가. 네. 그렇죠. 그럼 바로 끌려가는 거죠. 그럼요. 그럼 코네프 여기서 이렇게 깃발이라도 던지면 안 그런 짓 했다가는 바로 보고 들어가지. 근데 또 웃긴 게 네. 독일 국방군 총사령부가 있는 곳은 코네프가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주코프는 정말 명성만 가져간 거죠. 박사님 말씀처럼. 네. 달콤한 과일을 가져간 건데 이거 듣다 보니까 사실 일본은 옥수해를 끝까지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일본도 점령전이 펼쳐졌을 텐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을 이제 떨어뜨리게 된 거고 여기에는 수백만 발의 이 카츄샤가 발사가 됐던 거잖아요. 이 와중에 항복 명령을 못 들었잖아요. 독일 군사들은. 네. 여기서 지금도 싸워요. 계속 저항을 합니다. 아 그리고 히틀러가 죽을 때도 한 말이 있어요. 끝까지 저항. 아 정말 많이 크게 싸질러 놓고 가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우다 죽어라. 아유 참. 근데 저것도 그냥 계속 저렇게만 얘기를 했으면 그런 갑다 할 텐데 네. 중간에 소부대 단위로 철수하는 건 어쩔 수 없지 라고 했다가 몇 시간대에 또 말 바꿔가지고 끝까지 싸워라 라고 또 명령을 하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숲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릴라 투쟁하라는 거죠. 너는 그래서 나도 가잖아 하고 갔잖아요. 너는 싸우다 간 거 아니잖아. 자기와 싸웠어요. 자기는 싸운 거지. 아 그거는 히틀러가 그렇게 말했어. 자기가 뭐 총 들고 나가 싸우나. 내가 이렇게 나는 평생 독일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 나 자체가 독일이다. 내가 독일인데.
이게 참 한때는 전 유럽을 다스렸던 인물이 정말 처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이때뿐만은 아니었던 거죠? 이때 히틀러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히틀러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틀러가 사실은 아주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은 하고 있었다고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새부턴가는 이제 자기가 패배하고 끝났다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건 이 순간에 나의 패배를 어떻게 장식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본 왕은 나라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왕조가 망할 때 어떤 전설들이 생기냐면 왜 뭐 적군이 도성을 포위하니까 이건 다 내 건데 너희들 줄 수 없다. 그래서 뭐 온 도성을 불살라고 같이 죽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거의 뻥이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제명에 간다라는 얘기. 예, 그렇죠. 또 그러니까 왕들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는 게 항복한 왕들은 되게 살게는 해줘요. 히틀러는 왕 아니었는데 왕은 아니지만 1인자가 됐잖아요. 네. 그 불사르고 내 거 못 준다라는 개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히틀러가 그 왕족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항복을 했으면 잘 먹고 잘 살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걸 알고 예, 그것도 그러지 있고. 않았을까요? 예, 그래.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당시 히틀러의 정신 상태도 문제였지만 이 히틀러의 주변에 있었던 간신들이 더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크랩스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군이 아까 끝까지 저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제12군이 지휘한 사람이 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끌고 반격도 해요. 소련군을 돌파해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이걸 듣고 고문해가지고 벤크의 12군은 어디 있는가 계속 전황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뭐 돌파 몇 번 하다가 전투력 소모돼서 결국은 괴멸되거든요. 어찌 됐건 베를린 전역이 다 무너져서 총통이 있는 마지막 지휘 벙커에서도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크랩스 대장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 방어선들은 모두 건재하고 소련군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총통라고 허위 보고를 합니다.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간신들이 히틀러도 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겠죠. 말씀하신 간신들은 정말 제정신 아니더라고. 네. 나는 솔직히 히틀러가 어느 정도 자기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베를린 코앞까지 야 함락, 요 벙커 바로 앞까지 왔다 할 때쯤 되니까 충격받더라네. 그리고 진짜 코미디는 그 마지막 이제 순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전 회의 할 때 보면 오히려 히틀러는 가만히 있는데요. 최후를 예감한 것 같아. 괜히 이런 애들이 나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몇 시간 동안 떠들고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혼자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측면 공격하고 막 이러고 시간 때우고 그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보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더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인류 역사상 이 정도로 최후를 사람들이 반겼던 적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히틀러는 최후를 결심하죠. 4월 30일 15시 30분경에 히틀러는 아내 에바 브라운에게 청산가리를 복용을 시키고요. 자신은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본인이 아끼던 반려견도 그렇게 자살을 시키죠. 그 유언에 따라서 히틀러 부부의 시신은 즉각 화상이 됐고요. 소련군은 불에 타다가 남은 시신 일부를 확보를 합니다. 끝까지 베를린을 지키고자 했었던 장군 바이드링은 베를린에서 아직까지 저항하고 있었던 독일군의 나머지 패잔병들에게 즉시 저항을 중지하고 항복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 시점쯤 되면은 이제 벤크의 12군 그리고 제6군 이런 독일군들이 계속 악에 받쳐 싸우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티거 전차 2대 정도 남고 모두 경멸돼요. 베를린 전투의 결과로서 소련군은 독일군 70개 보병사단, 뭐 12개 기갑사단, 11개 기갑사단을 경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이 좀 많이 포함된 것 같고요. 포로는 48만 명, 전차 및 자주포는 1,500대, 야포 1만 문을 노획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인은 10만 명 가량이 사망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요건 축소 발표한 것 같아요. 소련군은 전사상자 30만 4,800명, 전차 및 자주포 2,156대, 야포 1,220문, 전투기 527대를 손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여성 사냥을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자행할 수 있는 모든 성폭행을 다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본 장교가 이 병사들을 통제하고자 주범자들을 즉결 총살을 하고, 그래도 소련 병사들은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런 여성 사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5월 3일부터 11일 사이에 베를린이 이제 공식적으로 함락이 됐고, 아직도 프라하에서 독일군이 남아서 교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련군이 12개 군단을 동원해서 프라하를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이죠. 이 마지막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길고 길었던 독소 전쟁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던 독소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전쟁 관련한 이야기를 매번 하면서 느끼지만 전쟁은 막을 내렸으나 이로 인해서 정치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세계 체제를 논해야 되는데 전후 독일 처리에 대해서 결정했던 건 얄타회담이에요. 그 사실은 그게 미완성회담인데 루즈벨트가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때 독일 처리 문제를 보면 독일을 분할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독일을 무장해제한다. 이건 사실 1차 대전 때 방식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1차 대전 때 그래도 독일이 제기했기 때문에 분할한다라는 게 들어갔죠. 물론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련의 큰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독일을 분할한다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5년 이후에 전후 세계가 냉전 체제가 이제 완전히 굳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국도 공산화돼 버립니다. 이게 컸지.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이때부터는 이제 냉전이라는 걸 누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쪽에서는 1949년에 베를린 그 소련이 한번 봉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나토를 결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나토를 만드는데 빠지면 안 되는 나라가 절대 군대가 있어야 되는 나라 독일이죠.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정치 지도자들이 열심히 설득해서 독일을 재무장시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독일이 우리는 죄인이요. 재무장할 수 없어. 막 바득바득 우겨. 안 해, 우리 안 해. 그래가지고 독일 국방군이 결성은 되는데 그리고는 우리는 차라리 그 나토, 영국이나 프랑스 군대에 군수 물자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공장을 마구마구 돌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봅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의 국방은 미국이 절반 이상을 담당하게 되죠. 이 구조가 지금까지 오다가 요즘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돈 내놓으라고 막 이러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또 100년을 지나서 보면은 전후의 100년 동안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체제를 잡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냉전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그 여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재무장을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로써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유럽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독소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의 지금 위기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다들 메커니즘을 놓쳐버리니까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니 탓이요, 내 탓이요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이거예요. 이게 히틀러가 등장하기 직전의 독일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현상이 반복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는 계속 와요. 장마는 계속 와요. 그 장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건데 우리 사회도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있고 세계도 시험대에 있다. 이런 것을 어떤 특정 원인에 돌리지 말고 이 메커니즘을 찾아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까지 봤던 이런 독소 전쟁의 비극을 재발하지 않는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소 전쟁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쿠르스크 전투 이후의 기간만 보더라도 독일의 입장에서 전황을 뒤집을 기회가 제가 봤을 때는 4번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그 4번의 기회 모두를 히틀러가 본인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거든요. 이 군의 최고 지휘관과 국가의 최고 수반 간에 긴밀한 소통이 있지 않으면 정치와 전략, 군사 전략 간의 긴밀한 가교로 걸쳐 있는 것 같은
소통이 있지 않으면 군사작전은 산으로 가거든요. 독일에서는 유능한 장군들이 있었지만 히틀러에게 잘 걸쳐져 있는 가교가 없었죠. 반면 소련은 유능한 장군들이 독일보다는 적었지만 스탈린에게 걸쳐져 있는 가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잘 드러낸 전쟁사가 아닌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